1챕터 균열의 서고. 그 황금 열쇠 이제 돌려다오. 내 성공의 문을 열어줬으니 이제 내 노후의 문을 열어야겠다. 싸늘하게 식은 갈빗집 너머로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제 아들 도연이,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석 달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의 하루란 다 그렇듯 어제 같고 또 내일 같았지요. 창밖에서는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웃으며 짐을 나르고 있었지만 제 세상의 시간은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집 안에는 묵은 가구 냄새와 제 양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채널에서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아들 최도현 교수. 미래 사회의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어려운 주제로 말을 이어가는데 어찌나 막힘이 없는지. 저도 모르게 화면 가까이 다가가 아들의 얼굴에 묻은 먼지라도 닦아줄 듯 브라운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 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 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문자 한 통이 전부인 아들. 저 화면 속의 아들은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 모두의 아들인 것만 같았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벼랑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 한 전화기.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저는 허둥지둥 리모컨으로 TV 소리부터 줄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요. 오냐, 아들. 웬일이냐, 이 시간에. 방송 잘 봤다. 아주 그냥 나라의 큰 인물이야. 아, 그거 보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식사는 하셨고요? 먹었지, 그럼. 챙겨 먹어야지. 너야말로 밥은 먹고 다니냐?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며느리 세영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냥 용건만 간단히 말해요.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서둘러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세영이랑 같이 한번 찾아뵈려고요. 시간 괜찮으세요? 나야 언제든 괜찮지. 너희만 시간 되면. 그럼 토요일 오후쯤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됐다. 너희 얼굴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지. 조심해서 오기나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소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몇 년 만에 방문인지 제 아들이 그 바쁜 애가 저를 보러 온다니. 달아빠진 달력을 넘겨보며 토요일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찾아온다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개냐? 아니지, 아니야. 자식이 부모 찾아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내가 괜한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하루 종일 저는 20살 처녀가 된 것처럼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기 위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시장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혹여나 며느리가 싫어할까 싶어 그녀가 좋아한다는 백화점 과일까지 잊지 않았지요.
오후 내내 뽀얀 먼지가 앉은 찬장을 정리하는데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펼쳐본 앨범 속에는 종로에서 작은 금은방 순자당을 하던 시절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어색하게 서 있는 20살의 도연이가 있었지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합격 소식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만 살인적인 등록금 앞에 눈앞이 캄캄했던 날들. 결국 저는 제 인생과도 같았던 순자당을 헐갑게 넘겼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나온 금을 전부 녹여 손바닥만 한 황금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유학 떠나는 아들의 손에 그 열쇠를 쥐어주며 말했었지요. 아들아, 이걸로 내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 어미는 그거면 된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는 성공의 문을 열었지. 아주 활짝. 그런데 그 문 안으로 어미가 들어갈 자리는 없더구나. 씁쓸한 마음에 앨범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네는 재개발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었고 낡은 집들이 하나둘 헐리고 새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변해가는데 저만 홀로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들이 온다. 혹시 나와 함께 살자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낡은 집을 팔고 아들네 집 근처로 가서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헛된 기대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거짓말처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친 뒤에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정말 이 늙은 어미가 보고 싶어 온 것이기를. 문 너머의 내 아들은 과연 20년 전 내가 알던 그 아들이 맞을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천천히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며느리는 값을 헤아리기 어려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제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오는 길이 힘들진 않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차 하나도 안 막혔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과일로 좀 사왔어요. 집이 좀 쌀쌀하네요, 어머니. 보일러는 틀고 지내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 그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금세 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손도 대지 않을 걸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 만든 맑은 조갯국까지. 세 식구가 마주 앉은 밥상은 몇 년 만인지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중반을 넘어갈수록 어색한 침묵이 밥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마치 박물관 유물을 감상하듯 집안을 훑어볼 뿐이었지요. 어머님, 근데 이 동네도 많이 낡았네요. 저희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같아요. 살기는 좋지. 시장도 가깝고 이웃들도 다 좋고. 그래도 여자 혼자 살기엔 위험하지 않으세요? 계단도 가파르고.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뭐가 위험할 게 있겠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도연은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책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VVIP 입주 안내.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제 낡은 밥상 위에서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이 호텔급이래요. 식사도 다 챙겨주고 의사도 상주하고. 네, 어머님. 이 동네 재개발된다는 소문도 있던데 보상금 조금 받고 평생 불안하게 사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들의 효심인 척, 며느리의 걱정인 척 포장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결국 그들은 제 집을,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이 집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 살라는 말이냐? 지금?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라니까요, 어머니. 다 어머니 위하는 마음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를 위하는 마음? 내 성공을 위해 금은방 팔 때도 너는 그리 말했지. 어미를 위한 일이라고. 내가 내 앞길 막으면 안 된다고. 제 목소리가 커지자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연 씨가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어머님도 이제 현실을 좀 아셔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어린 애처럼 신경 써 드릴 순 없잖아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이 흔들리며 조갯국이 엎질러졌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내 집이라고. 내 허락 없인 아무도 못 뺏어가. 아들 내외는 결국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안의 무언가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헌신과 사랑이 결국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돈 몇 푼의 가치로 돌아온 현실을 저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는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남겨진 듯한 깊은 고립감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며칠을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알았습니다. 약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죽 한 그릇 끓여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자식 하나 잘 되라고 평생을 바친 게 그게 죄란 말이냐.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먼지만 뽀얗게 쌓인 장롱을 열었습니다. 짐 정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이 정막 속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입지도 않을 낡은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개키는데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비단 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 고이 간직해 온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살의 아들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에 순자당이라는 간판을 배경으로 젊은 제가 서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바싹 마른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순자당 폐업 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비싼 등록금과 유학 자금을 위해 저는 눈물을 머금고 평생의 꿈이었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금을 모두 녹여 묵직한 황금 열쇠를 만들었고 공항에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신신당부했었지요. 과거 회상 속나. 아들아, 이건 그냥 금덩이가 아니다. 내 어미의 인생이고 꿈이고 미래다. 이걸로 내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라. 어미는 그거면 여한이 없다. 사진 속 성공을 향한 야망으로 빛나던 아들의 젊은 눈동자.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젊은 날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내 꿈, 전부 너에게 주었지. 그런데 너는 그걸로 내 성공의 문만 열고 나를 문 밖에 세워둘 작정이구나. 이 어미를 문 밖에 버려둘 작정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응축되어 마침내 차가운 결심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 꿈을, 제 미래를 통째로 삼켜버린 아들에게 그 대가를 묻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 것은 단순한 황금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부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굶은 몸이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까맣게 잊고 살았던 옛 동료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순자당 시절 제게 금 감정 기술을 알려주었던 만식 오라버니. 지금은 작은 보석 감정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뜻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내가 준 것의 가치를 내가 직접 증명하고 말 테다. 수화기를 드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잡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종로의 한 낡은 상가 2층 만석 감정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확대경을 눈에 낀 백발의 노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만식이었습니다. 누구? 순자 아니냐? 박순자. 오라버니. 저예요. 순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사람 좋은 그의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지난 30년의 세월을 한참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그는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오늘 이곳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28년 전 내가 우리 아들 준다고 만들었던 황금 열쇠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그럼 내가 가게 정리하면서 남은 순금 싹 긁어 모아서 만들었잖냐. 그때 순금 100냥은 좋게 됐을 거다. 내가 직접 녹여서 만들어줬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내외가 다녀간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만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걸 받아먹고 자란 놈이 이제 와서 제 어미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쯧쯧. 그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꺼내 한참을 뒤지더니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라, 순자야. 그때 네가 가게 넘기면서 작성했던 자산 명세서다. 내가 혹시 몰라서 사본을 하나 보관하고 있었지. 여기 내가 아들한테 넘긴 순금량이 정확히 적혀 있어.
종이 위에는 순금 105냥이라는 글자와 함께 당시의 시세와 만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식은 계산기를 꺼내 한참을 두드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너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 내가 그때 아들한테 준 금, 지금 시세로 따지면 최소 15억이다. 네? 15억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의 액수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준 것이 아들 내외가 그토록 탐내는 재개발, 보상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야, 순자야. 내 인생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다. 아들놈한테 당당하게 요구해. 내가 준 거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이건 내 권리야. 만식은 제게 변호사 친구의 명함까지 쥐어주며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눈앞의 명백한 증거 앞에 제 마음속의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5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인생을 살아온 박순자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고작 요양원 침대 하나 값으로 끝날 순 없지. 내 것을 내 손으로 되찾고 말겠다. 감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번잡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서류 사본 한 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것은 천군만 마와도 같은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